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도서는 켈리 최지음 다산북스편의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입니다. 책의 저자인 켈리 최는 현재 유럽 11개국 1200개의 매장 연매출 5,400억 원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 델리의 창업자이자 회장으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사업의 실패로 10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후배와 만난 자리에서 저 커피값은 누가 내는 거지?를 고민했을 만큼 힘겨운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40이 넘은 나이에 무일푼으로 인생 제2막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그녀가 전하는 자신이 깨달은 인생의 비밀들, 희망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밑바닥에서만 보이는 것들. 빚더미에 앉은 후 깨달은 것. 저 커피값은 누가 내는 거지? 누나,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친했던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던 그날, 우리는 파리의 어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발걸음은 몹시나 무거웠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난 2년간 그랬던 것처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틀어박히고만 싶었다. 실패한 사업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10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깔려보면 지옥 같은 하루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 첫 사업의 실패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당시에는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단 한순간도 숨 쉬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반면 점심시간을 넘긴 파리는 평화로웠다. 거리 가득 여유가 넘쳤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해 보였다. 어쩌면 내 몫의 행복까지 저들이 가져가 버린 탓에 내게 불행만이 남은 건지도 모르겠다는 망상까지 들었다.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그 자체로 고문이다. 게다가 실패한 사업가, 바닥을 친 사람일수록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게 마련이다. 그것마저 없어지면 존재 이유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롤모델이라 칭하고 나처럼 되는 것이 목표라고 자주 말하던 후배에게 철저히 망가진 모습을 보이기란 죽기보다 싫었다. 그 후배는 수년 전 잘 나가던 나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차려입고 다녔으며 겉모습만으로도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분위기를 풀풀 풍겼다. 하지만 몇 년간의 절망적인 삶은 나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 10kg 이상 살이 쪘고 옷은 그냥 되는 대로 입었으며 불규칙하게 생활하는 게 당연해졌다. 잘 나가던 시절 나는 후배들을 만나면 그게 몇 명이더라도 밥이든 차든 술이든 무조건 내가 샀다. 허나 이제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식사 시간을 피해 약속을 잡는 것이었다. 커피값이 어지간한 한 끼 식사비 못지않은 한국과 달리 파리에는 커피 한 잔 값이 생수보다 싼 곳도 많기 때문이다. 나는 차비도 아까워 집에서 1시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카페로 장소를 잡았고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각에 드디어 후배를 만났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넨 후배는 신수가 훤해 보였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 짠돌이로 유명했던 친구답게 옷차림은 단출했지만 표정은 밝았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나 한국 들어가서 사업하려고요. 인사를 끝내고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후배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몇 년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했다. 후배는 그 시간을 알차고 독하게 보낸 듯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가이드로 일해 많게는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게 벌었던 그답게 그 돈을 특유의 절약 정신으로 모으고 또 모아 어떤 사업에 투자했다고 한다. 그게 제법 성공을 거뒀고 그 돈으로 한국의 한 사업체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래, 잘했네. 너무 잘 됐다.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몇 시간 동안 내가 뱉은 거라곤 영혼 없는 추임새뿐이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후배는 변해버린 내 모습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지 주야장창 자기 이야기만 했다. 둘째, 후배의 이야기에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다. 진심으로 후배를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싶긴 했다.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또 이루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대견했다. 하지만 사실 내 정신은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커피값은 누가 내는 거지? 당시 내 주머니에는 커피값을 아슬아슬하게 낼 수 있을 정도의 돈밖에 없었다. 솔직히 그 돈도 부담스러웠다. 고작 커피값 때문에 후배를 제대로 축하해 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더없이 비참하게 다가왔다.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았음에도 이내 다시 커피값으로 신경이 쏠리는 내 자신이 너무나 싫었다. 가장 비참했던 건 그토록 지키려 애쓴 마지막 자존심을 고작 커피값 하나에 내팽겨쳤다는 사실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시간이 되자 나는 문구적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배 역시 계산대로 가려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도 내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건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렇게 20여 분간의 눈치 싸움 끝에 결국 후배가 계산을 했다. 카페에서 나올 때 나는 누군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 그때부터 그저 걷고 또 걸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걷는 일뿐이었으니까. 그러다 집으로 가는 길에 건너야 하는 생강 앞에 멈췄다. 무슨 생각이었을까?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유유히 흐르는 센강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건만 나와 후배의 삶은 너무도 달라져 있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 빛나던 삶이 과연 진짜 나의 삶이었나 싶은 허탈함,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노,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무엇 때문에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던가 하는 자괴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문득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을 떠나 머나먼 프랑스에서 힘겹고 외롭게 공부하던 한인 유학생이 이 강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왔는데 그 전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의 심정을 이제서야 완벽히 이해할 것 같았다. 당시에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바닥까지 떨어진 감정이 접착제로 붙인 양 바닥에 딱 붙어 도저히 올라오질 않았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후회와
자기 혐오로 점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은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에 불과했다. 밑바닥까지 간 것만으로도 부족해.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내버리고 나자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 삶을 정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속할 정도로 잔잔히 흐르고 있는 생강을 내려다보며 2년간 스스로 물어야 했지만 애써 외면해왔던 질문을 드디어 던졌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절망의 끝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 어쩌다 이렇게 됐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당당했던, 자신을 꾸미고 가꿀 줄도 알던 당찬 여성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울 안에는 화장기 없는 푸석푸석한 얼굴에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펑퍼짐하게 살이 찐,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은 몰골의 한 아줌마가 서 있었다. 자존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이 위축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서러움이 복받쳤다. 그런데 문득 거울 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곧이어 엄마가 두 팔을 벌리며 날 부르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자랑스러운 우리 셋째 딸, 엄마한테 와봐. 어릴 적 엄마는 자주 그렇게 말하며 나를 안아주곤 했다. 엄마는 나를 정말 자랑스러워했다. 가난 때문에 우리 6남매는 대부분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는데 나는 혼자 상경하여 고등학교도 나오고 일본과 프랑스로 유학도 가고 세계적인 패션 학교도 다니면서 공부도 많이 했으니 엄마는 나를 참 대견하게 여겼다. 패션쇼를 연 것도 한때나마 성공한 사업가였던 것도 자동차 전시회 때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방문했던 것도 엄마에게는 큰 자랑거리였다. 항상 키도 크고 예쁜 내 딸, 나의 희망이라 부르며 그토록 나를 예뻐하고 아껴주셨던 엄마. 그런데 지금 이런 내 모습도 엄마가 자랑스러워할까? 나의 희망이라 불리던 그 모습이 내게 남아있기는 한 걸까? 이토록 볼품없고 패배의식에 찌든 지금 이 모습을 엄마가 본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결혼 직후에 집안이 기울었고 몸이 아픈 아버지 대신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면서도 우리 6남매에게 헌신적이었던 엄마는 남자들도 힘들어한다는 과수원 일을 나갔다. 나와 동생은 엄마가 과수원에서 간식으로 나오는 단팥빵을 가져오는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 한번 일하고 오면 며칠간 앓는 엄마를 보면서도 과수원 일이 얼마나 고된지,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그 고된 노동을 꿋꿋이 해내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지, 또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는 잘 알지 못했다. 직장인들의 애환을 다룬 만화 미생에서 주인공이 읊었던 대사 한마디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과 직장인에게 큰 힘을 주었다.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나 역시 밑바닥까지 갔을 때 결국 떠올린 건 엄마였다. 내게 남은 건 10억 원의 빚, 10kg의 늘어난 살뿐이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지, 도대체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한 가지도 찾기 어려워지자 결국 떠오르는 단 한 사람은 엄마였다. 이렇게 비참하고 보기 싫은 모습의 나라 해도 엄마한테만큼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일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일어나야 하는 이유로 충분했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용솟음쳤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난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의 딸이야. 다시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생각하는 나의 행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사실 그동안 나는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사는 게 곧 행복이라 여겼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빚을 지고 사업에서 실패한 나는 패배자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엄마라면 그저 내가 건강하고 큰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잠시 힘들어서 주저앉은 사람일 뿐이다. 엄마의 눈으로 나의 행복을 바라보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도무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은 다음 날부터 밖으로 나가 걸어보기로 했다. 걷다 보면 분명 무언가 떠오를 것이고 그냥 그것을 천천히 시작하면 될 거라 믿었다. 그렇게 마음을 먹자 2년간 단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던 희망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드러냈다. 무엇이든 시작하려면 우선 체력부터 길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신이 약해지니 체력이 나빠지고 체력이 나빠지니 다시 정신이 약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했다. 그래서 매일 물병 하나를 들고 나가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 순간 정신이 맑아지고 내 몸에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가 조금씩 솟아나는 게 느껴졌다. 그러고 나서 나는 잘 나가던 나를 내려놓고 현재의 나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언젠가가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점검하기 시작했다. 원래 상황이 어려울수록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법이다. 나는 이미 40대에 접어들었다. 은행 잔고는 바닥이었고 게다가 10억 원의 빚이 있었다. 게다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나의 현실을 절망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았다.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새롭게 쌓아갈 수 있다는 건 어쩌면 축복인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밑바닥에서 희망을 발견한 그 순간 놀랍게도 기적이 찾아왔다. 그 시기에 친구 중 하나가 내게 방 한 칸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지난 2년간 유일하게 자주 만난 사람이 근처에 사는 언니였는데 주말마다 그녀를 차로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함께 교회에 있다가 돌아오곤 했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된 사람이 이제 중학생이 된 친구의 조카가 유럽 여행을 하러 프랑스에 오는데 입국 심사 시 주소와 연락처가 필요하니 내 집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물론 그쪽에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 금액이 어지간한 호텔 이용료 이상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두 번째 고객이 생겼다. 프랑스에서 유학 후 직장을 구하면서 집을 찾던 사람이었다. 파리의 방값이 너무 비싸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내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내 집을 민박과 하숙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분명 이전에도 민박에 대한 유혹은 있었다. 그런데 왜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까? 실패한 사업가가 재기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빚 때문이 아니다. 잘 나가던 시절의 나를 한 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렵게 지냈던 시절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오로지 잘 나가던 때의 모습을 자기 자신이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에도 손을 대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걸 해? 라는 생각이 좀먹기 시작하면 재기는 요원해진다. 주변에서도 큰 돈을 벌어봤거나 높은 지위에 올랐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중에는 기회가 와도 잡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신을 한 칸 내려놓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계속해서 불행에 빠뜨리는 선택을 한다. 어차피 과거의 부귀영화는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는다.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내가 아닌 현재의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고, 나를 한 칸만 더 내려놓고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민박과 가이드 일을 통해 나는 재기의 발판이 될 작은뿐 아니라 더 큰 것들을 얻었다. 우선 자신감이 생겼다.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줄 아는 용기를 얻었다. 실제로 내가 민박을 시작하자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댔다. 쟤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더니 저거 봐. 그러니까 잘난 척 하더니 이제 민박집 아줌마 다 됐네. 그러나 이전에는 그리도 신경 쓰였던 이런 시선이 당시에는 오히려 자극제가 되었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그렇게 비웃지만 난 멋지게 재기해서 더 크게 성공할 거야. 두고 봐. 2년간 밑바닥에 있다가 다시 두 발로 일어서야 했던 이 처절한 경험을 통해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모두가 절망적이라 여겼던 상황에서도 이를 이겨냈으니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파트 2. 최정상으로 가는 7가지 부의 시크릿. 진정한 성공과 자유에 도달하는 법. 법칙 1. 일어서기만 해도 삶은 다시 시작된다. 걷다가 지치면 쉬어가며 숨도 고르고 급할 때는 전력 질주를 하기도 해야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넘어진다. 그럴 때는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된다. 예전에는 이 간단한 이치를 머리로만 알았던 것 같다. 일단 일어서기만 하면 삶은 다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임을 깨닫기까지 2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진부하지만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 나에게 가슴이 뛴다는 건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흥분되고 설렌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행복의 다른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에서 저자는 행복의 다른 말은 흥분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누구나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설레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게 마련이다. 법칙 2. 나만의 기준을 세워라. 실패의 경험으로 얻은 사업의 3가지 기준.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업을 하고 싶었다. 첫 번째 사업이 재미있긴 했어도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는 다음 3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나의 능력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 둘째, 끊임없이 돈을 빌려야 했다. 셋째, 내 사업이 아닌 친구의 사업이었다. 망하더라도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신나게 해보고 망했더라면 적어도 후회는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2년간 나를 쫓아다녔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사업이어야 더 신나게,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3번째가 아마도 내가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듯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유는 곧바로 세 가지의 사업 선정 기준으로 이어졌다. 1. 경기를 타지 않을 것. 2.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3.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자신만의 기준 없이 사업을 선정하면 운 좋게 성공한다 해도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업가는 아무래도 보통의 직장인보다 훨씬 바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회사의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하루 12시간을 일하고도 집에 가서 또 일을 해야 했고 주말은 집에서 일하는 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내가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사업이 바로 나만의 기준에 딱 부합되는,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기준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주말도 반납해야 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나는 초밥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다. 유럽 각지의 대형 마트들과 계약해 그 안에서 즉석 초밥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것이다. 2021년 현재 유럽 11개국에 약 1200개의 매장이 있는데 대형 마트의 가장 보기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매장에서 아시아인 요리사들이 마치 공연을 하듯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초밥을 만들어 판다. 이런 콘셉트가 나온 과정에도 앞서 말한 사업의 세 가지 기준, 즉 경기를 타지 않을 것,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즉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작용했다. 법칙 3. 100권의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100권 독서를 강행했던 이유. 나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이렇게 말한다. 한 분야의 책 100권만 제대로 읽었다면 그 분야 학위를 딴 것과 같다. 법칙 4.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 가능한 모든 것을 공부하고 찾아보라. 지금 다시 첫 사업을 하던 때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가장 먼저 공부를 할 것이다. 사장에게는 사장에 맞는 공부가 있다. 나는 캘리델리를 시작하기 전에 10억의 빚, 실패자라는 낙인에 억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과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는 데 열과 성을 다했다. 그렇게 대략 2년에 걸쳐 철저히 시장 조사를 하고 차별화 방안과 전략을 세웠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워낙 컴퓨터에 능하다 보니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하면 인터넷만 파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렇게 조사해야 하는 것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사업 준비에 있어 책이나 인터넷은 보조 수단일 뿐이다. 반드시 고객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찾아가 직접 보고 느끼며 피부로 감각을 익혀야 한다. 나는 2년간 마트로 출근했다. 그리고 그 기간 나는 마트 직원들보다도 더 자주 마트에 갔고 그들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그러면 도대체 마트에서 무엇을 조사했을까? 우선 마트에 초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했고 있다면 얼마나 신선하고 맛이 있는지, 유통기한은 어떤지 확인했다. 이들 제품은 대체로 유통기한을 3일 정도로 두었는데 이 경우 신선도를 유지하는 건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들은 중앙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하루, 배송하는데 하루에서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3일 후라는 말은 결국 생산된 지 5일째라는 뜻이 된다. 초밥에 있어 신선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제품은 돈을 주고 사 먹기 꺼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즉석에서 만들어 당일 판매가 되지 않으면 전량 폐기하는 전략을 고수했고 이는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고객들에게 켈리델리의 제품은 항상 신선하고 맛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성공한 것이다. 법칙 5. 도움을 받고 싶으면 도움을 청하라. 진심을 다해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 준비를 하다 보면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일이 생각 이상으로 많다. 그러나 많은 사업가가 초창기에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좋은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도 실패하기도 한다.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전에 스티브 잡스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영상에서 잡스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일단 전화번호부에서 그 사람의 번호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전화를 걸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전화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이를 거절한 사람은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화를 걸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구하거나 요청하려 하지 않지요. 그것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과 그저 꿈만 꾸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법칙 6. 운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법칙 7. 비전을 제시하라. 돈이 아닌 상상력으로 설득하라. 에필로그. 내가 만난 기적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운이 좀 더 좋았고 조금 더 열정적이었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빨리 그 기적과 만난 것뿐이다. 꿈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건 머릿속에만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꿈을 종이에 쓰고 거기에 이루고 싶은 날짜까지 적으면 그 순간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붙여놓아야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종이에 적었던 꿈을 이루지 못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당신이 어디에 있건 어떤 학교를 나왔건 나이가 몇 살이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누구나 꿈을 꿀 권리가 있고 기적과 만날 자격이 있다.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이제는 당신만의 미라클 여정을 만들어가길 기원한다. 행운을 빈다. 이상 본문의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생각의 비밀, 돈의 속성의 저자인 김승호님의 책에서 켈리 최에 대한 내용을 얼핏 보았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역시 깊은 좌절과 실패를 딛고 오뚜기처럼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부와 끌어당김의 최고의 책이라는 시크릿 책을 씹어먹을 정도로 성공과 부의 끌어당김에 대한 강한 열망에 살아있는 실천가이자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힘들고 인생에 나락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저자가 전해주는 강한 열정과 긍정, 희망의 에너지를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어제보다 한 뼘 더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